15세기 후반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지배 세력은 훈구파였습니다.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세조와 함께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배 세력이 부패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살림 세력이죠. 이들은 스스로를 청렴한 선비라 생각했고 사라져가는 도덕 가치를 되살리고자 노력합니다. 살림도 결국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이 당시에 그들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성종 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훈구와 사림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사림의 선비들은 몇 차례 사화라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오직 성리학의 이념만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왕 앞에서도 목숨 걸고 간언할 정도로 선비 정신이 투철했던 이들이었죠. 그리고 선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성인이라 불린 그는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이황은 16세기 조선의 유학자입니다. 호는 퇴계입니다.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물러남을 뜻합니다. 그 마을 이름이 토계였고 이것을 퇴계로 계칭하여 자신의 호로 삼았다고 하죠. 학문을 갈고 닦아 후학들을 길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들도 많으며 1000원짜리 지폐에도 그려져 있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 또한 높죠. 그런데 인지도에 비해 정작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히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이황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쉽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501년 이황은 현재의 경북 안동에서 태어납니다. 8남매 중 막내였죠. 이황이 태어나고 7개월 후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이황은 특별히 학문적 재능이 있었다기보다는 공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인물로 보입니다.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태도도 진지했다고 하죠. 온순한 성격인 그는 어른들에게도 공손했다고 합니다. 이황이 12살 때는 숙부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진주 목사였던 숙부는 칭찬 한마디 없을 정도로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이황도 숙부를 따르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특히 논어를 배우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는 공부하다가 숙부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일에 옳은 것이 리입니까? 그러자 숙부는 감탄하면서 드디어 문장의 뜻을 이해했다며 칭찬했다고 하죠. 이황은 어려서부터 성리학의 뜻을 두었습니다. 19살 이후로는 성리대전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또한 주역을 공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공부에 너무 열중했던 탓인지 건강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황은 19살 때부터 과거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24살이 될 때까지 3번이나 연달아 낙방했죠. 하지만 이황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는 기묘사화가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중종 때 살인파의 개혁가 조광조와 그 일파들이 처형되었고 선비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뒤숭숭했죠. 이황 또한 관직보다는 학문을 갈고 닦는 데에 더 열중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시험은 꾸준히 치렀고 마침내 27살에 진사시에 합격합니다. 합격했지만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황은 어머니의 권유로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34살에 문과에 응시에 합격합니다. 이때부터 벼슬길에 올라 관직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후에는 임금에게 사가독서의 혜택을 받으며 학문에 더욱 정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오직 학문을 갈고 닦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황은 여러 관직을 맡아가며 다양한 역할을 별다른 문제 없이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43살에는 성균관 사성을 맡기도 했죠. 다른 관직에도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다시 임명받는 등 위임과 사직을 반복합니다. 관직 생활이 별로 내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중앙관직을 내려놓고 물러나야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생깁니다. 중종 말년이 되자 조정은 다시 혼란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인종이 즉위합니다. 하지만 인종도 8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아직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척 세력 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인종의 모친인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과 명종의 모친인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의 대립이 있었죠. 이들을 대윤과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소윤 일파는 대윤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선비들도 엮여 화를 입었기에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황은 이러한 조정의 피바람을 피해 자처에서 외직으로 물러납니다. 48살에 단양군수와 풍기군수를 역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자신의 호를 퇴계로 정합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에 전념하고자 했죠. 그러나 이황의 넷째 형 이해는 을사사화에 휘말리게 되어 결국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해는 귀양을 가던 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형과의 우애가 깊었던 이황은 크게 슬퍼했죠. 이후로 이황은 더욱이 은자의 삶을 택하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이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직을 내려주었지만 이황은 거절합니다. 마지못해 잠시 맡은 관직도 있었지만 곧 병을 이유로 사직했죠. 그러기를 20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 총장 정도의 자리죠. 이황의 학문적 경지와 흠잡을 데 없는 행실은 다른 유학자들의 모범이 되었고 명성도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황에게 당차게 도전한 한 젊은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논쟁을 남긴 기대승이란 인물이죠. 기대승은 이황보다 26살 어린 유학자입니다. 이황이 성균관 대사성에 있을 때 기대승은 이제 막 떠오르는 유학자였죠. 30살에 장원급제한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황의 옆집에 사는 정지훈이라는 유학자가 이황에게 성리학을 표현한 그림 천명도서를 보여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황은 확인 후 일부 고쳐주었습니다. 기대승도 고쳐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됨을 느껴 이황에게 반박글을 씁니다. 그 유명한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죠. 사단칠정의 내용은 영상의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황은 당시 명망 높은 대학자였음에도 아직 신출내기 유학자인 기대승의 지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컸음에도 서로 예의 있고 정중하게 상대를 대했죠. 편지라고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논문 같은 성격도 있어 학자들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선 성리학만이 가지는 심화된 철학이 발전했죠. 장장 8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황의 학문은 말년에 무르익습니다. 그는 도산에 서당을 지어 후학들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바로잡는 수양론을 강조했습니다.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간이 목표였죠. 이황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황에게 계속 관직을 내려주려고 했죠. 하지만 대부분 거절하거나 관직을 맡더라도 금방 사직합니다. 이황은 지금까지 연구한 성리학 이론들을 쉽게 도식으로 정리해 성학십도라는 저서를 남깁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성군이 될 것을 바라면서 저술한 책이죠. 그는 나이 70이 되자 병이 깊어졌습니다. 병석에 누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평소 아끼던 매화분에 물을 주라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이황은 부축을 받다가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이황은 평생을 학문 연구에 몸담았으며 행실 또한 올바른 유교적 모범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공경하고 삼가는 도덕적 정신인 경이라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 수양을 강조했죠. 특히 이황은 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황을 성리학의 거장으로 존경했으며 청나라 말기 사상가 양계초는 그를 찬양하는 시를 짓기도 했죠. 이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의 사상을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황은 철저한 성리학자였습니다. 성리학은 남송시대 주희가 집대성한 학문이며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에 들여오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성리학은 정치에 사용되는 명분 정도였지 진정한 학문으로서 깊이 있게 연구된 것은 이황이 살던 시대인 조선 중기였죠. 이때 조선 성리학만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희가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이황과 주변 유학자들이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황은 오직 성리학을 따랐으며 다른 학문은 배척한 모습을 보입니다. 불교나 도교를 멀리했으며 유학의 한 갈래인 양명학도 비판했죠. 사실 양명학도 불교적 색채가 진해서 배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믿었던 개념은 오직 리였습니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본성이죠.
리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다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눈이 멀어 비도덕적 범죄를 저지르는 짐승 같은 인간들을 보면 인간 같지도 않게 느끼죠. 그 인간다운 이치가 리입니다. 사물의 원리부터 윤리적 이치까지 포함한 개념이죠. 그래서 리를 부정하거나 다른 개념과 혼동하는 것을 이황은 싫어했습니다. 기대승과 벌였던 논쟁도 이러한 이기론의 입장 차이에서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사단칠정 논쟁은 이황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죠. 이 논쟁은 분량이 상당하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약하여 뭘 얘기하는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학자들은 감정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선한 도덕적 감정과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죠. 먼저 도덕 감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감정을 네 가지로 구분해 사단이라고 합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겸손하여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을 인간의 선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본성인 인의의 질을 밝힐 수 있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맹자에서 언급된 내용이죠. 사단을 감정이라기보다 본성, 마음이라 보기도 합니다. 감정이 욱해서 발생하는 느낌이라면 마음은 본래 가지고 있는 심성이죠. 특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지심은 감정이라기보다 이성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감정이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는 도덕적 감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7가지로 나눠 칠정이라고 합니다.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을 말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싫어함, 욕망을 뜻하죠. 이것들은 보통 감정으로 상황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혹은 악해질 수도 있는 감정들입니다. 칠정은 확실히 우리가 흔히 느끼는 보통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학자들은 인간의 감정들은 대개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의 근원을 따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리학의 세계관인 이기론으로 대입했을 때 말이죠. 이기론은 성리학에서 세상 만물을 이치 및 원리인 리와 현상적 진료인 기로 구분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이치가 리이고 외형부터 건강상태, 성격, 기질 등 현상적 진료가 기입니다. 순수하게 선한 올바른 정신이 리의 영역이고 세속적 욕망과 직접 부딪히는 게 기의 영역이죠. 리와 기로 이루어진 인간에게 감정이 바란다면 그 감정은 과연 리에서 발한 것인지 아니면 기에서 발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이죠. 감정의 근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발현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논쟁의 발단부터 보겠습니다. 이황의 옆집에 사는 유학자 정지우는 천명도설이라는 성리학 이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리한 것을 이황에게 보여주면서 고칠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황은 살펴보다가 한 부분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사단을 리에서 바라고 칠정은 기에서 바란다 라는 내용을 사단은 리가 바라고 칠정은 기가 바란다 로 고쳐줍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리와 기가 주체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로 고쳐준 것이죠. 리와 기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전 성리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황만의 독특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학자들 사이에서 꽤 논란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본 기대승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이황에게 고쳐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기대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리가 발해서 사단이 되고 기가 발해서 칠정이 된다면 사단과 칠정은 서로 관계가 없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단도 감정이고 칠정도 감정인데 근원을 따로 두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이죠. 때문에 사단이라는 선한 감정은 칠정이라는 큰 일반적인 감정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정들 속 안에서 선한 감정들이 발현된다고 생각했죠. 이황은 기대승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더 강화합니다. 기대승의 말처럼 감정을 나누어 떼어놓을 수 없지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처럼 선한 감정과 아닌 감정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하죠.
사실 리라는 개념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예시를 듭니다. 하늘이 내려준 선한 이치가 본연지성, 그게 사람 몸뚱이에 들어가면 기질지성이지만 둘 다 같은 성으로 상태가 다를 뿐 하나의 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본래 하나지만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기대승은 이황이 설명하는 것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황의 말처럼 리와 기,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 보게 된다면 사단에서 나온 선한 본성과 칠정에서 나온 선한 본성은 서로 근원이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말하죠. 사단에서 나온 선함과 칠정에서 나온 선함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단과 칠정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 큰 일반적인 감정 칠정에서 선한 감정을 추려낸 것이 사단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이황은 기대승의 주장을 일부 수긍합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죠. 하지만 리와 기,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 보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황은 사단 칠정의 관계를 이렇게 수정합니다. 사단은 리가 바라면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바라면 리가 탄다고 말이죠. 여전히 사단은 리가 위주가 되며 칠정은 기가 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황은 말과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길을 가는 것은 말입니다. 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트는 것은 사람이죠. 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주가 되면 길을 잘 가지만 말이 주가 되면 길을 잃습니다. 말을 탄 사람은 하나이지만 분명 무엇이 주가 되냐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죠. 여전히 그는 리라는 선한 본성을 기에서 분리시켜 주리론이 우월하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기대승은 이황의 답변에 정밀함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사단과 칠정을 둘로 나눈 것에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칠정을 떠나 별도의 사단이 있다는 것은 오류라고 말하죠. 사단이 칠정의 부분 집합이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와 기의 관계를 구름과 태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태양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절대적 선한 본성인 리를 말하죠. 그런데 구름이 와서 가리면 날씨가 흐려집니다. 날씨가 맑아지려면 구름이 거쳐야 하죠. 이처럼 리는 태양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리를 가리는 악한 기질을 걷어내야 하듯이 일반 감정에서 악한 감정을 걷어내 선한 감정을 드러내야 함을 말하죠. 여전히 큰 일반적인 감정 속에 포함된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황은 기대승의 주장에 다시 반박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논쟁을 마무리하자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기대승은 사단 칠정 후설과 사단 칠정 총론을 지어 자신의 입장에서 논쟁을 정리하는 글을 써서 보냈죠. 이황도 기대승의 글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아마도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황은 수많은 사화를 겪으며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이치인 리를 강조했죠. 그보다 아랫세대인 기대승은 좀 더 합리적인 이론에 집중했습니다. 이황은 자신과 기대승이 서로 근본은 같으나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성리학은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꽤 유용한 이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에겐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난 왜곡과 폐단도 무시할 수 없지요. 도덕성은 분명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지만 너무 과하게 매달리거나 명분에만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깊이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가지고 당파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마 이황을 비롯한 다른 유학의 거장들은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